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번 영상도 일전 영상에 이어서 과거 외부 비대면 문학 특강에서 다루었던 주요 엑기스만 뽑아 재편집했습니다. 2시간씩 이어져 진행한 영상을 주제에 따라 자르다 보니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영상이 없어요.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편지로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대신할까 합니다. 김명희 문학TV는 현재 전 세계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인도네시아,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네팔,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등등 총 16개국에서 시인 소설가를 꿈꾸는 다수가 빠짐없이 오늘까지 시청하는 문학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김명희 문학TV는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문학이 사철 담쟁이처럼 푸르게 뻗어나가는 세상이 되도록 앞으로 구독자 수가 100만 명, 1000만 명을 넘어 지구촌 모든 인구가 애청하는 자랑스러운 문학 전문 채널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 시작할게요. 준비되셨죠? 렛츠고! 이렇게 방언들이 다 음의 높낮이가 다르죠. 예상과 같이 총 7개 의미로 나누어지지만 이 7가지를 3개로 좁히면 결국엔 사회적 약속에서의 개념적 의미랑 주제적 의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연결에서 느끼는 언어의 연결, 그래서 어적 의미, 이렇게 셋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시의 의미란 곧 상징을 말해요. 상징. 그러니까 다양한 상징을 우리가 본 거죠. 다양한 상징.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다양한 방향, 방법에서 의미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활자로 된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그러면 상징으로 왕 중의 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의미. 상징 중에 가장 왕 중의 왕. 그것은 바로 뭐다? 의미다. 의미. 그러나 시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말에도 이미 상징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말하는 억양, 그죠? 제가 말하는 억양, 높낮이, 앞뒤 단어를 쓰는 그런 패턴, 그런 것도 다 들어있죠. 일반적인 언어에도. 우리 말에도 이렇게 상징이 들어간 깊이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대화할 때 나누는 그런 말들의 의미가 갖는 그런 상징들이 예를 들어서 좁은 이런 도랑물이라고 생각하면 시가 갖는 상징들은 바다만큼 더 많은 상징을 갖게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이 제가 쓴 시를 읽어드리면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달되는 상징보다 제가 쓴 시를 읽어드리면 저에 대해서 더 다양한 것을 여러분이 의미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느끼게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시의 이제 3요소를 알아볼게요. 시의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3가지가 시의 3요소예요. 운율은 여러분 알죠? 시가 갖고 있는 리듬. 그리고 여러분 뭐 국어 시간에 많이 했죠? 그 리듬이 안에 있느냐,
내재율이냐, 그 리듬이 겉으로 드러나 있느냐, 외재율이냐, 그렇게 보죠. 그런 것이 이제 운율이고, 심상은 뭐예요? 그 시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 묘사, 의미,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심상, 마음속에 그려지는 떠오르는 상징, 그림, 그런 것 심상이라고 하고. 자, 그럼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이것도 이제 시의 변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시들은 여러분이 많이 접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그 신춘문예나 이런 문학상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작품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이 시야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들보다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시가 주로 유행이었나요? 많이 나왔나요? 외제율이죠. 리듬이, 가락이 밖에 있죠. 다 봐도 보이죠. 그죠? 근데 현대는 이제 내재율 시가 있는데, 갈수록에 이건 뭐 내재율이냐 외재율이나 보다도 더 멀리 지금 가 있어요. 현재 21세기 시의 트렌드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상상을 엄청 많이 뛰어넘어서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에서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될 거예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이브리드 시, 난해 시, 입체 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우리가 과거에 유행했던, 뭐 유행이라기보다 인기 끌었던 외제율의 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운율이 외부에, 그 리듬이, 가락이 외부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우리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를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전 낭송은 잘 못해요. 이론은 잘 알아요. 낭송은 많이 뭐 잘하는 편은 아니고 읽어드려 볼게요.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눈을 뜨고 들으셔도 되고, 그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하고 외제율을 느끼실 산유화하고, 두 번째는 내제율, 최근에 유행하는 시풍이에요. 리듬이 안에 있어요. 겉에는 없어요. 그 내제율의 시 두 편을 읽어드릴 건데, 하나는 김소월의 산유화, 하나는 김명희의 누에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소월의 산유화, 이 시는 7호조의 혼용률을 갖고 있어요. 혼용률은 뭐예요? 대개가 7, 5조로 가는데 약간은 5, 6조나 4, 6조나 이렇게 약간 혼용 같이 쓰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3음보예요. 이 시는 3음보는 뭘까요? 딱딱 떨어지어서 가는 것이 세 토막씩 간다. 산에는 꽃 피네 이렇게 간다. 산에는 꽃 피네 3음보 이런 식으로 가고, 가군이다. 끝부분이 반복되거나 유사하다. 그것을 가군이라고 하죠. 가군은 구나 행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글자가 반복되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들어보세요.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눈 뜨고 들으셔도 되고.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위에는 핀다고 하고 뒤에는 진다고 하죠. 가군, 꽃이 피네, 피어있네, 꽃이 지네, 그죠? 꽃이 피네, 피어있네, 꽃이 지네, 이렇게 가죠. 사노라네, 피네, 있네, 라네, 지네, 이렇게 가죠. 요게 가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이 한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21세기 트렌드의 시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내재율이에요. 내재율. 겉에는 리듬이 거의 없죠. 그러나 시는 다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누에. 여러분 누에 모르시나요? 혹시? 누에 모르는 분. 다 보여요. 손 드는 거. 누에 모르셔요? 옛날에 그 누에, 여러분 번데기 알죠? 술안주. 요즘에는 편의점 가면 통조림으로 다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번데기 먹고 싶네요. 이 영상 찍고 나서 번데기 사다가 소주를 한잔 해볼까요?
누에 6월 김명희. 태양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날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 그런 날 누에들은 한낮엔 푸른 뽕잎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갉아먹다가 밤이 되면 내 성장의 꿈들을 갉아먹고, 때로는 내 어린 시절 자주 배탈이 났던 길들과 심지어는 내가 희미하게 밝혀놓은 낯달까지도 갉아먹곤 했다. 가난 몇 줌도 귀한 헝겊이 될 수 있음을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아침이 되고 내 눈꺼풀에 똥을 누던 누에들의 식욕이 급해질수록 우리 사남매의 의복은 낡아갔다. 누에는 날마다 나의 나머지 공부와 유년의 출출함과 아카시아에 매달렸던 나의 오후들을 실로 바꿔주곤 했고, 심지어는 내 구멍난 뒤꿈치도 꿰매주곤 했다. 밤이면 오빠의 발끝에서 엎질러지던 꿈속 저쪽의 서늘함, 내 몽롱함 안쪽까지 들추고 기어 들어오던 꾸물거림 몇 마리. 그러나 뒤척임에 놀란 몇 마리의 애벌레는 그것으로 끝이었고, 아침이면 망쳐진 희망들만이 우리들 베개 언저리에 눅눅하게 붙어 있었다. 그런 날 장맛비는 또 내리고 쉽사리 마르지 않는 희망 저쪽의 뽕잎들을 밤늦도록 뒤적이던 어머니, 그 끝에서 오빠의 대학 입학이 엉켜버리고 자유당 때부터 식욕을 잃은 아버지는 투전판을 서성거렸다. 지금 나는 편의점에 들러 내 어린 시절을 침입했던 그것들을 술안주로 딴다. 또 다른 우화를 꿈꾸려 했을까? 저 세상으로 날아가신 아버지. 화장기에 지친 오늘, 나는 오래된 유년을 들쓰고 있는 물컹한 추억 한 마리 톡 건드려 본다. 이게 누의 부제목 6월이라는 시입니다. 좀 길죠? 요즘 시로는 긴 건 아닌데 여러분이 느낄 때는 조금 길다 느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외제율로 만들어진 시,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내제율로 만들어진 누에, 6월 김명희 시인의 시, 이렇게 여러분이 감상해봤습니다. 다음엔 시를 낭송하거나 여러분이 경험할 또는 감상할 그런 작품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 누에라는 시를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술 생각나시죠? 술 안 드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술 좋아하시는 분은 저랑 언제 술 한잔 해요. 저도 술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한두 잔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편의점에서 누의 전생이기도 하고 후생이기도 하겠네요. 번데기가 요즘에 편의점에서 술안주로 팔죠. 이 시를 듣고 나니까 아, 술 한잔 생각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술 생각을 나게 하는 시 감상하셨습니다. 그게 심상이에요. 심상. 다른 게 없어요. 심상이 뭐예요? 어떤 시를 듣고 느껴지는 거. 아, 술 한잔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도 심상이죠. 또는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를 들으면서 아, 봄인데 나도 좀 꽃핀 봄산 좀 보고 싶다,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심상이에요. 그것도 심상. 또는 아, 김소월 시인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있을까? 거기서도 시 쓰고 있을까? 이것도 심상이죠.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다양한 것들 모두가 다 심상입니다. 자, 그 다음 시의 3요소 두 번째 심상, 뭐 방금 했죠. 그게 심상이라고 했죠. 마음의 모양, 마음에 떠오르는 모양. 시를 읽거나 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 또는 어떤 느낌, 그것을 심상이라고 한다. 따뜻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누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슬프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 가난했던 근대적인 시대 한창 뭐 새마을운동하고 물자 절약하고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슬픔 자유당도 나오고 그 뒤꿈치 헝겊도 나오고 나머지 공부도 나오고 까는 슬픈 느낌. 그리고 그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는 꿈 따뜻하고 행복하고 화사하죠. 이것들이 다 느낌이죠. 슬픔, 기쁨 또는 아련함, 행복감, 그리움, 아픔, 평화로움 다 심상이죠. 여러분이 시를 읽다 보면은 어떤 시는 풍덩 막 사랑에 막 빠지고 싶게 하고 그죠? 나도 사랑하고 싶어 막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시 딱 들으면 야 나도 한번 사랑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떤 시는 오늘 진짜 한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술 생각이 나게 하기도 하고 다 심상이죠. 또 어떤 시는 떠나간 이가 문득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시는 내가 지난 주말에 너무했구나 사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도 있죠. 다 심상이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아까 김명희 작가님 그 누에 읽으면서 그 번데기랑 그 편의점 얘기하니까요 술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포장마차 벽면에 술맛 나게 하는 시 한 줄 쫙 이렇게 막 써놓으면 지나가다가 그 문장 그 문구 식구 딱 읽으면 술 생각나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포장마차에 아무 생각 없이 막 퇴근하던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저녁에 퇴근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포장마차가 있고 탁 시가 술을 탁 먹고 싶게 하는 문장이 딱 있다. 시 한 줄이. 그러면 생각 안 했다가 한잔 할까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집 매상이 팍팍팍 올라가지 않을까요? 혹시 개업할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속삭여주세요. 네? 제가 멋지게 한 줄 써드릴 수도 있어요. 원고료는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제게 평생 술은 공짜로 주세요. 거기 가면. 네, 농담이에요. 시의 3요소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제예요. 주제가 뭐냐?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중심 생각인 거죠. 또 달리 본다면 시인이 그 시를 쓰게 된 이유와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쓴 시에서 효도에 대한 주제가 보인다거나 또는 사랑을 잃고 쓴 시에서 사랑이 떠나간 대상의 소중함이 보이고 또는 다치고 병원에서 쓴 시 같은 경우는 건강의 아름다움이나 중요성이 보이고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주제이기도 하고 그들이 시를 쓰게 된 이유도 담겨 있죠. 그런 것이 주제가 됩니다. 혹시 필요한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속삭여주세요. 원고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게 언제든 가면 술은 공짜로 주세요. 뭐 술 먹으러 많이 가진 않겠지만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시의 3요소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냐?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중심 생각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메시지죠. 메시지. 이 시를 가지고 내가 이 독자나 대중에게 나는 이런 거를 그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느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시에 담아 놓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쓰는 글 속에는 항상 주제나 메시지가 들어가게 돼요. 시도 마찬가지죠. 달리 본다면 시인이 그 시를 쓰게 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시를 쓰게 된 이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에 부모님에 대해서 시를 썼다. 그러면 시 속에는 효도 또는 화해 그런 것, 고백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하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거나 사는 동안에 부모님과 어떤 갈등을 빚은 사람이라면 그 시를 통해서 화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또는 어떤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가슴에
멍울로 남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시를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님이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한시적인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주제가 되겠죠. 주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고 어떤 시를 썼다면 사랑이나 떠나간 이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그 행간 속에 주제로 남아 있겠죠.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다쳤어요.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다쳐서 정말 생각 못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러면 그 입원해서 그가 그 아픈 상태에서의 어떤 한 순간을 글로 또는 시로 표현했다면 건강의 중요성이 드러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평화로움의 중요성.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루하거나 따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의 소중함, 그 평범함 속에 굉장히 행복함, 그런 것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에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인이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 시를 통해서 시를 쓴 사람이 독자에게, 또 다른 대중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되겠죠. 이것들이 다 주제이면서 그들이 시를 쓰게 된 이유도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제가 됩니다. 네. 이쯤에서 외제율, 내제율 시 두 편 감상 한 번 더 하고 이야기 마저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육사 시인의 절정 하고요. 역시 제가 쓴 요건 19금이에요. 19금. 19금 시, 오래된 덩굴이라는 19금 시. 19세 미만인 분 나가주세요. 없죠? 네. 나가지 마세요. 네. 들어보세요. 요것도 외제율이에요. 외제율이란 시의 운율, 가락이 바깥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의미겠죠. 들어보세요. 절정,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어때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지금 이 21세기에 어떤 시의 문장에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굉장한 문장입니다. 감각적인 문장, 입체적인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육사 시인에게 참 고개가 숙여져요. 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참 대단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다른 데도 물론 좋지만 시대적인 아픔도 깃들어 있죠. 자, 그 다음 오래된 덩굴이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냐면 부부간의, 부부의 화해, 부부의 사랑의 중요성, 그런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된 덩굴, 김명희. 사내가 여자를 허문다.
튼실한 그녀의 토양 안쪽으로 뜨거운 촉수를 밀어넣으며 한밤 육신의 경계를 허문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지 은밀하게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여자. 또 한 번의 점액질 윤회가 그녀 몸속으로 깊숙이 뻗어 들어간다. 덩굴은 캄캄하고 수줍은 옥문을 열고서 제 직무를 다해 성장해 가고 여자 입에서 들꽃 같은 신음소리가 새순처럼 돋아난다. 그 산의 까칠한 생 위에서 어느 한때 평지의 잠들이 있었던가. 덩굴은 궁색한 생을 모면해주는 힘이었다. 여자의 깨진 잠 속으로 덩굴은 간절한 성장을 더 거세게 밀어넣고 누군가 끈적한 상식으로 한밤의 체위를 얘기했다면 이제 그는 세상의 음부 속에서 집 한 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저녁밥상 언저리에 엎질러진 사소한 오해를 따돌리고서 사내의 덩굴이 어둠을 열고 들어가 쩍 달라붙는 것은 그곳이 끈적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의 간절함이 키워낸 토양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녀 몸속에서 황홀한 탈진을 통과한 사내의 덩굴은 자유로운 방황, 더 향기로운 굶주림을 즐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덩굴들은 밤의 복면을 쓰고 화해 한 장 휘갈기는 것이다. 여자는 자신의 몸 위에 실신해 있는 사내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현실 저쪽으로 일어나 하루치의 커튼을 연다. 며칠째 파고드는 위경련을 잠시 덮으며 몸속 부드러운 경직들을 쥐고서 물렁한 주방으로 든다. 네. 이것은 19금 부부간의 초저녁 저녁 밥상 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부부가 다툰 거죠. 다투고 나서 남편을 객관화시켰죠. 여기서 한 사내라고. 남편이 뭐라고 화해는 해야 되겠는데 참 어줍은 거죠. 남자들이 의외로 화해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청한 거죠. 몸으로 화해를 한 거죠. 몸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서 무언의 몸으로 관계 속에서 화해를 풀어간 거죠. 그리고 아내는 또 있는 그대로 그 남편의 마음을 관계를 나누는 동안에 전해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부는 자연스럽게 풀린 것 같아요. 오래된 덩굴. 남성의 생식기를 하나의 덩굴, 식물화 한 거죠. 이것은 내재율 시입니다. 겉으로는 그 가락이나 운율이 잘 나타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시를 또 여러분이 감상을 해봤고요.
김명희 문학TV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